자, 미디어의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된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유튜브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라고 한다면, 유튜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 영상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랫폼, 그다음에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라고 하는데, 자, 그럼 그 내용이, 사용자가 동영상을 자유롭게 올리거나 또는 시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구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글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2005년도에 유튜브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뭐 스티브 첸이나 뭐 차드, 뭐 메레디스 헐리, 뭐 자워드 카리 뭐 이런 사람들이 세 명이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 사람들이 2006년도에 팔았습니다. 구글에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은 16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2006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 환율을 계산하면은 한 1조 8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1조 8천억. 이 세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서 1년 만에 팔았는데 1조 8천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가 여기 나온 것처럼 2020년, 21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290억 달러. 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30조 정도. 엄청난 영업 이익이 온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에 한국 구독자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순위가 다 바뀌었는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연예인, 가수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매출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유튜브 중에 1인 콘텐츠 생산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귀고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채널이 있는데 요게 뭐 200만 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200만 뷰가 넘어가는 그런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1인 콘텐츠 생산자도 있다. 자, 그런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현실이 어떨까? 현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료 광고 수익이 나는 유튜브 채널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 정도밖에 안 되고 6개월 내에 그만두는 그 비율이 80%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그만두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첫째는 촬영 편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두 번째는 스토리라인의 지속적인 구상. 그렇죠. 스토리라인을 이걸 계속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 구독자의 어떤 반응 이런 거를 모니터링, 소통 작업하는 게 좀 쉽지 않다. 그다음에 촬영 장비 업그레이드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그만두는 원인인데 가장 큰 원인이 요 스토리라인의 어떤 그 지속적인 구상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유튜브 광고 수익 요거의 이제 창출 기준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일단 1년은 해야 돼요. 1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효한 총 시청 시간이 지금은 이제 3,000시간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구독자 수도 지금은 이제 500명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에는 굉장히 그 기준이 높았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그 광고 수익의 창출 이런 걸 하려면은 콘텐츠에 대한 팬덤이 좀 필요해요. 팬덤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 팬덤 얘기하면은 팬슈머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특정 대상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말을 합니다.
자, 이 팬덤이 이런 게 있어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올렸어. 영상을 올렸을 때, 업로드했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 예를 들어서 2시간에서 최대 4시간 사이에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시청을 해준다면 이건 진짜 팬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콘텐츠에 대한 어떤 팬덤층 이게 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넓고 깊은 팬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별이나 세대를 일단 뛰어넘어요. 그 다음에 이슈를 선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강력한 팬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튜브 알고리즘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클릭베이트라는 말이 나와요. 자, 클릭베이트는 클릭,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는 걸 클릭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베이트, 이걸 이제 미끼, 이게 이제 합성어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적인 썸네일 이런 걸 이용해서 조회수를 상승하는 그것을 유도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클릭베이트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 클릭베이트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클릭은 높아야 돼요. 클릭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청 시간은 굉장히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들어갔어. 보는데 10초 와요. 10초. 네, 10초 내지 15초 정도 보다가 다시 나왔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제 클릭베이트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클릭베이트. 자, 유튜브에서 클릭베이트의 판단 조건, 시청 시간은 일단은 낮다. 그 다음에 클릭하는 비율은 높다. 그래서 유튜브는 클릭베이트를 간주한다는 얘기고, 노출을 가급적 줄여준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유튜브 알고리즘의 추천 조건은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예요. 유튜브 스튜디오인데, 유튜브 스튜디오는 우리가 좀 차츰 한번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쁜 콘텐츠. 여기는 그 전에 한번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쁜 콘텐츠의 종류가 뭐냐? 이런 내용들이죠. 음모론, 허위 정보, 그다음에 차별, 혐오의 표현, 그다음에 자극적, 선정적 표현, 그다음에 낚시성 콘텐츠, 그다음에 기만적, 선정적 광고, 그다음에 저작권 위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콘텐츠를 우리는 나쁜 콘텐츠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요 가짜뉴스. 가짜뉴스도 한번 시험에 그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짜뉴스라는 거, 사실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가 가짜뉴스죠. 이거는 또 언론이 아니에요. 근데 언론처럼 흉내를 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뉴스가 가짜뉴스가 되죠. 자, 특징은 일단 거짓말이야. 두 번째는 사기야. 그 다음 여기는 비언론사이고, 일반인이고 정보의 성격이 음모론과 허위 정보로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 그다음에 나쁜 콘텐츠, 요거는 좀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음모론과 허위 정보에서 일단은 그 조작이 가능하다 이거죠. 유튜브의 동영상도 조작이 가능한데, 자, 요것이 이제 딥페이크를 이용한 그런 기술들이 이용하면 유튜브의 동영상도 우리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쁜 콘텐츠, 그래서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왜 만들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경제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치적인 목적은 일단은 뭐야? 지난번 여러분들 선거에서 봤을 때 뭐 난리도 난리 아니었죠. 일단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엄청 비난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론을 모으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하나 있고, 자, 경제적인 목적은 뭘까요? 일단 조회수 증가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를 해요? 광고 수익을 창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차별, 혐오적인 어떤 표현들이 있고요. 유튜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이런 차별이나 혐오적인 표현에 있어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고 어떤 그 표현 문제의 심각성도 지금 크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이제 선정성 증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낚시성 표현,
어떤 그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표현해서 낚시성 표현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만적이고 선정적인 광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저작권 위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나쁜 콘텐츠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게 뭐예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에게 인터넷 보안이라던가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효과적인 검색 방법,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사실과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그다음에 광고 알아차리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그다음에 초상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어떤 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디지털 정체성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이 디기미 교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리터러시 교육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어요. 유튜브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개인이 또 노력이 또 필요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